지금 미국인들은 한국 여행 열풍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까지 올라왔죠. 나는 한국에 제대로 중독됐다. 한국 가서 몸보신하고 싶다. 한국 가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 K-팝도 경복궁도 아닙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들을 중독시키는 걸까요? 정작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는 미국인이 한국에 중독된 5가지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인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한국 여행 영상 조회수가 평균 수백만이 넘는데요. 나도 가야 해. 또 가고 싶다. 댓글이 한결같습니다. 왜 이들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아시아 특파원 세라 더너반입니다. 저는 15년간 아시아 각국을 취재해왔습니다. 일본의 장인 문화, 중국의 경제 굴기, 동남아의 디지털 전환까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취재 리스트에서 늘 후순위였습니다. K-팝, 드라마, 열풍처럼 번지는 한류 콘텐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울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피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서울 골목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간판들, 한강 야경, 재래시장 풍경.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행 사진이야 늘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국 영상을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영상, 서울 거리를 걷는 영상, 한국 편의점을 둘러보는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습니다. 댓글창을 열면 내용이 다 비슷했습니다. 이미 3번 갔는데 또 가고 싶다. 한국 가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는 거야?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유행은 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자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댓글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좋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에 홀린 듯한 표현들이었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광하는 것들이 제가 예상하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K-팝 공연이나 경복궁이 아니라 훨씬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K-뷰티는 이미 미국 시장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세포라 매장에 한국 브랜드 코너가 따로 생겼고 한국 선크림과 토너 패드는 미국 뷰티 유튜버들의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길거리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를 찾는 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서는 한국 라면과 김밥이 팔리고 있었고 한국 식당들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줄지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류 콘텐츠의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무언가였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여행 관련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을 다녀온 후기를 올리면 저장수가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팔로워들은 어디서 먹었는지,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댓글로 물었습니다. 서울이 하나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편집장에게 기획안을 냈습니다. 처음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K-뷰티, K-푸드.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다. 편집장은 흡족해했습니다. 저도 이미 기사의 90%를 머릿속에 써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미국 일상에 침투했는지 그 구조를 분석하는 기사. 깔끔한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미국인 여행자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잘 모르는 외국인들끼리만 쓰는 여행정보 공유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예상이 흔들렸습니다. K-팝 공연 후기보다 샤워기 수압 토론이 훨씬 길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 하나가 댓글 수백 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 호텔 샤워기를 틀었더니 전생의 죄까지 씻겨내려가는 것 같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사람들이 서로 어느 숙소 샤워기가 제일 좋았는지 추천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한국 여행 와서 경복궁 추천이 아니라 샤워기 수압 맛집을 공유하다니. 미국인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 관련 글도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물어보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5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이나 길거리 음식을 예상했는데 아귀찜, 족발, 간장게장,
삼계탕 같은 묵직한 한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법칙처럼 공유되는 팁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못 읽겠으면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을 시켜라. 순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안동 찜닭. 틀린 적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들은 K-팝도 경복궁도 아닌 것들에 열광하는가? 그 답을 찾으러 서울로 갑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1시간 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인 여행자 커뮤니티를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이 확정되고 나서 취재 준비를 하며 처음 발견한 사이트였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끼리만 한국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현지 정보 수집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읽다 보니 예상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경복궁이나 K-팝 공연 후기보다 훨씬 사소한 것들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샤워기 수압 스레드, 지역 이름 붙은 음식 법칙,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다는 글들. 읽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정보가 이런 것들이라니. 그래도 기자의 습관으로 주요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것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15년간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공항에서 길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방콕 수완나품은 환승 표지판이 헷갈렸고 베이징 수도공항은 입국 동선이 복잡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에 내리면 일단 긴장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돼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틈이 없었습니다. 동선이 막히지 않았고 입국 심사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짐도 금방 나왔습니다. 뉴욕 JFK에서는 짐을 기다리다 지쳐 바닥에 주저앉는 사람들을 늘 봐왔는데 여기서는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딱히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공항부터 예상을 빗나간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처음엔 평범한 도시 외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차기 시작했고 그 건물마다 간판이 층층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간판이 10개, 20개, 1층부터 꼭대기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저에게는 그냥 색깔과 글자들의 덩어리였습니다. 낮인데도 네온 사인이 켜진 곳들이 있었고 골목 안쪽까지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도 간판이 많지만 그건 한 곳에 몰려있는 겁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랬습니다. 어느 골목을 들여다봐도 어느 건물을 올려다봐도 간판이 있었습니다. 미국 도시들은 건물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간판은 크기 규제가 있고 색깔도 튀지 않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 풍경은 미국인 눈에 처음엔 복잡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한데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데 활기차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간판들이 저렇게 많다는 건 저 건물들 안에 그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구나.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창밖을 봤습니다. 기사님이 빠른 속도로 도심을 가로질렀는데 지나치는 블록마다 풍경이 달랐습니다. 조용한 주택가가 나왔다가 갑자기 번화한 상업지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 옆에 새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바로 옆에 현대식 카페 거리가 있었습니다. 뭔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게 오히려 이 도시의 에너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홍대 근처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짐을 풀면서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샤워기 수압 얘기, 지하철에서 양말을 샀다는 얘기, 삼계탕이 치유됐다는 얘기. 비행기 안에서 읽을 때는 그냥 여행자들의 과장된 후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2시간 동안 이미 노트 한 페이지를 채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취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노트를 덮으면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나가볼 계획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지하철 관련 글도 꽤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다가 양말을 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상이 한번 빗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상하게 기대가 됐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취재 노트를 펼치는 것도 편집장에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샤워기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그 커뮤니티 글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던 그 스레드. 전생의 죄까지 씻겨 내려간다는 표현. 기자로 15년을 살면서 과장된 표현에 웬만해선 반응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자꾸 걸렸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반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압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샤워기란 그냥 물이 나오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기대하거나 실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샤워기를 되면 물인지 안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배관이 낡았거나 수압 조절 장치가 구식인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미국 각지를 다녀보면 샤워기 수압이 괜찮은 숙소를 만나는 건 그냥 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여행지에서 샤워기를 틀 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씁니다. 기대치 자체가 낮은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국 숙소 샤워기를 맞닥뜨리면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닿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표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격차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미국인들이 유독 이 주제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면서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압 문제일까?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을 누르면 즉각 반응한다는 글.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글.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은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장식처럼 달려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건물 엘리베이터 상당수가 닫기 버튼을 비활성화 상태로 운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 안에서는 터지지만 터널 구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호가 끊깁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혔습니다. 터널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됐습니다. 샤워기는 세게 나왔습니다. 각각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이면 다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도시는 제대로 작동한다는 느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느낌.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젖은 머리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소한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샤워기 수압이 약하면 고친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느리면 고친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걸 실제로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가 많지 않다. 커뮤니티 사람들이 왜 샤워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샤워기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를 미국인들은 샤워기 수압으로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나가볼 계획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지하철 관련 글도 꽤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다가 양말을 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과장인지 아닌지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명동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특파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 지하철이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내려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한 층, 두 층,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빵집이 있었고 꽃집이 있었고 액세서리 가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듯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지하철역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저만 어리둥절했습니다. 미국에서 지하라는 공간은 대체로 어둡고 실용적인 곳입니다. 주차장,
창고, 세탁실. 뭔가를 해결하러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곳이지 머무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하에 상점이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건물 지하 편의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 지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에어컨이 나왔고 와이파이가 됐고 카드 결제가 됐습니다. 조명도 밝았습니다. 천장이 낮다는 것만 빼면 지상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출구를 찾으려고 표지판을 봤습니다. 출구 번호가 14번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단 걸으면서 찾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초밥집이 나왔고 코인 노래방이 나왔고 핸드폰 케이스 가게가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만두 냄새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양말 가게가 나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양말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재미있는 무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양말 2켤레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러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양말을 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타러 내려갔다가 양말을 사서 나왔다는 그 사람.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똑같이 됐습니다. 결국 지하 상가를 한 바퀴 더 돌고 나서야 맞는 출구를 찾아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정이다. 들어가면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게 된다. 명동에 도착해서는 K뷰티 매장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보다 바깥 풍경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블록을 걷다가 건물 하나를 올려다봤습니다. 1층 약국, 2층 카페, 3층 피부과, 5층 치과, 6층 고깃집, 8층 노래방. 간판들이 층층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올려다보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국이라면 이 업종들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 건물, 병원은 병원 건물, 상점은 상점 건물. 땅이 넓으니 옆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도시 계획 자체가 용도별로 구역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땅이 좁으니 위로 쌓았습니다. 모든 욕망을 한 건물 안에 수직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5층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6층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공 교수 친구가 이걸 보면 논문 주제를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옆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쌓인다. 그래서 간판이 이렇게 많은 거였습니다. 건물마다 층마다 다른 세계가 있으니 그걸 알리는 간판도 층마다 필요한 겁니다. 노트에 2번째 줄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은 지하로 파고들고 하늘로 쌓아 올린다. 공간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명동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다시 탔습니다. 이번엔 출구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만두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지하는 역시 함정이었습니다. 명동 취재를 마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음식 취재에 나섰습니다. 사실 K푸드 열풍은 이번 기획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마트에 한국 라면이 깔리고 뉴욕 맨해튼에 한국 식당들이 늘어나는 현상. 그 뿌리를 찾으러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그 암묵적인 법칙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메뉴판을 못 읽겠으면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을 시켜라. 처음엔 그냥 여행자들의 경험적인 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역 이름일까? 취재 기자로서 이 법칙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지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춘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레시피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맛으로 다듬어진 겁니다. 춘천 닭갈비는 춘천 사람들이 수십 년간 먹어온 음식이고 전주 비빔밥은 전주 사람들이 대를 이어 만들어 온 음식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달고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메뉴판을 못 읽어서 우연히 터득한 법칙이 사실은 한국 음식, 문화의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질을 더 잘 보기도 합니다. 춘천 닭갈비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추장 양념이 든 닭고기와 채소가 함께 볶아지는 과정을 보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한국 고추장 특유의 달고 매운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점 먹었는데 양념이 닭고기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겉은 살짝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어떤 음식과도 비슷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춘천 닭갈비가 아니었습니다. 삼계탕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삼계탕 관련 댓글을 읽었을 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계탕은 내 안에 뭔가를 치유했다. 내가 고장난지도 몰랐던 부분이 나았다. 닭고기 요리 하나를 먹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먹어보고 나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고 안에는 찹쌀과 인삼, 대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습니다. 깊고 맑은 맛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됐습니다. 뚝배기를 비우고 나서 잠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몸 어딘가가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피곤함이 조금 가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픈지도 몰랐는데 나았다.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표현과 거의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보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삼계탕은 그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개념에 딱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삼계탕을 먹고 나서 뭔가 치유됐다, 고장난 게 나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언어에 단어가 없으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커뮤니티 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귀찜을 먹고 미각이 불탔다는 사람, 족발을 먹으러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갔는데 막상 현지에서 먹어보면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어느 정도 알고 서울에 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먹어보면 알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 격차가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을 시키면 무조건 맛있다는 법칙은 그 격차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취재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 하루에 3곳을 취재하려면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지? 미국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는 이게 진지한 문제입니다.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합니다. 미국 거리에서 공중 화장실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있어도 잠겨 있거나 유료이거나 손님만 쓸 수 있거나 너무 더럽거나. 뉴욕에서 취재를 다닐 때는 스타벅스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입니다. 커피를 사야 화장실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휴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잠깐 두리번거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 화장실은 대부분 잠겨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있어도 들어가기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화장실은 달랐습니다. 환하고 깔끔했습니다. 비데가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를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대는 그냥 좋은 경험이었겠거니 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미국인들에게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시각을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근처 식당들을 둘러봤는데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런치 시간이 아니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11시면 아직 런치 준비 중인 식당들이 많고 간단히 뭔가를 먹으려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그냥 참거나 편의점 스낵으로 때웠을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골목에는 불이 켜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김밥집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안에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간 만들어준 김밥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먹으면서 노트를 펴셨습니다. 오늘 하루 취재하면서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화장실, 이른 점심, 새벽 김밥집.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루 동안 연속으로 경험하면 다른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도시를 돌아다닐 때는 크고 작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해야 하고 먹을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자정이 넘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제약들 안에서 하루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 제약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고 배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자정이 넘어도 따뜻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택배 얘기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취재 중에 책 몇 권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숙소 앞에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면 빠르면 이틀, 보통은 사나흘입니다. 프라임 멤버십을 쓰면 빠르지만 그것도 이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다음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택배가 이틀 걸리면 실종된 줄 안다는 농담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제거한다. 화장실, 음식, 배달,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도시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을 지내다 보니 이게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도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도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도시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적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샤워기, 지하상가, 지역 음식 법칙, 삼계탕, 새벽 김밥집, 무료 화장실, 다음날 택배. 각각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줄로 꿰면 뭔가가 보였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건물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층층이 다른 색깔, 다른 크기, 다른 글자들.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저에게는 그냥 빛의 덩어리였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를 지내고 나서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야경을 촌스럽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판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외국인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서울 야경 관련 글을 찾아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블레이드 러너 같다. 사이버펑크 그 자체다. 미래도시가 이미 여기 있다. 같은 풍경을 보고 한국인은 정돈되지 않았다고 하고 외국인은 미래도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언덕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익숙함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풍경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층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건물, 지하에 펼쳐진 또 다른 도시, 새벽에도 불 켜진 가게들, 이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풍경이 외국인에게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것입니다. K-뷰티와 K-푸드 열풍의 진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쓰다가 한국 라면을 먹다가 유튜브에서 서울 영상을 보다가 직접 오고 싶어지는 이유. 그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품들 뒤에 있는 도시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물건을 만들어낸 곳은 어떤 곳일까?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와보면 제품보다 도시가 더 강렬합니다. 샤워기 수압, 지하상가, 새벽 김밥집, 수직으로 쌓인 건물들. 이것들은 유튜브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이 또 옵니다. 커뮤니티에 또 가고 싶다는 댓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올 때마다 처음 보는 것들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5번째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일상이 곧 콘텐츠인 나라다. 미국에서 콘텐츠는 따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경험을 해야 뭔가 찍을 게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냥 지하철을 타도 콘텐츠가 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도 콘텐츠가 됩니다. 건물을 올려다봐도 콘텐츠가 됩니다. 일상의 밀도가 다른 겁니다. 미국인 여행자들이 서울에서 유독 영상을 많이 찍고 그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찍을 게 너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지하상가가 당연하고, 새벽 김밥집이 당연하고, 빠른 배달이 당연합니다. 수직으로 쌓인 건물도, 층마다 다른 세계도, 빽빽한 간판 야경도 그냥 일상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사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처음 기획안 제목은 K-뷰티와 K-푸드 열풍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를 지내고 나서 쓰게 된 기사는 달랐습니다. 열풍의 구조가 아니라 열풍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정작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것. 편집장에게 새 제목을 보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중독된 5가지 이유. 한국인만 모른다. 답장이 왔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 비행기 안에서 커뮤니티를 읽으며 피식 웃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샤워기 수압으로 200개 댓글을 다는 미국인들을 과장이 심하다고 했던 것도,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뉴욕으로 돌아온 건 11월 초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주간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적었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처음부터 조용히 있어주질 않는다. 지금 읽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인상을 적은 것이었는데 돌아보니 이 문장이 2주 취재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획안과 완전히 달라진 기사였습니다. K-뷰티와 K-푸드 열풍의 구조를 분석하려고 갔다가 그 열풍의 진짜 뿌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중독되는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품 뒤에 있는 도시가 강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강렬함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샤워기 수압, 지하상가, 지역 이름 붙은 음식, 새벽 김밥집, 수직으로 쌓인 건물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촘촘하게 쌓여서 만들어내는 밀도였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사소한 불편함을 병적으로 못 참는 나라입니다. 샤워기 수압부터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까지 작동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감수하던 불편함들이 서울에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다가 양말을 사게 되는 도시. 지상과 다를 게 없는 지하 세계가 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경험입니다. 세 번째, 한국 음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붙은 음식은 수십 년간 검증된 맛이고 삼계탕 한 그릇은 영어에 단어가 없는 무언가를 몸에 전해줍니다. 네 번째, 한국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제거합니다. 새벽 2시에도 따뜻한 음식이 있고 어디서든 무료 화장실이 있고 주문한 물건은 다음날 옵니다. 5번째, 한국은 일상이 곧 콘텐츠인 나라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편의점에 들어가도 건물을 올려다봐도 찍을 게 생깁니다. 일상의 밀도가 다른 나라입니다. 기사를 탈고하고 편집장에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편집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느꼈다.
3번 갔는데 이 기사 보니 또 가고 싶다. 샤워기 수압 얘기는 진짜 공감된다. 지역 이름 법집 몰랐는데 다음엔 써먹어야겠다. 커뮤니티에서 봤던 그 반응들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읽었던 댓글들과 기사를 쓰고 난 후에 달린 댓글들이 같았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도달하는 감각은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뭔가 다르다는 것.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모를 것 같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2주간 놀랐던 것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김밥집도, 무료 화장실도, 다음날 택배도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중독된 5가지 이유. 한국인만 모른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취재 일정을 핑계로 삼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가고 싶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또 가고 싶다는 댓글을 달던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정작 한국인들은 모르는 나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 세라가 2주간 서울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김밥집도, 지하철 무료 화장실도, 다음날 오는 택배도. 그런데 그 당연함이 외국인 눈에는 놀라움이었고, 중독이었고, 다시 오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일상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만의 자랑거리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